그럼 이제서야 부실이 드러나는 이유는 뭘까? 금리가 올라간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도 꽤 오래됐어요. 사실 금융 부실이 발생한 후에 이걸 수습하려면 엄청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걸 잡을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인 기대예요. 근데 하나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이제 인플레 저감법, 미국의 뭐 IRA, 그다음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뭐 이런 것들의 이면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원민족주의라는 거죠.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사실 돈도 자원이죠. 그럼 나는 달러를 쉽게 너한테 줄 수 없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수소 같은 에너지 산업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은행업 이 위기가 어디까지 파장이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국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이야기,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 이야기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그 교수님은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 리서치 센터장이셨었는데 오늘 주제로 2차 전지와 수소 같은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는 쪽도 에너지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시다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좀 여기에 관심을 좀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 사회 이 시대가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뭐 이제 뭐 ESG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로 떠올랐는데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많은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배터리가 왔다면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떨까? 지금 뭐 좀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2차전지 주식이 다들 이렇게 대체적인 평가가 좋다, 잘한다, 알아. 근데 좀 비싼 거 아닌가? 혹은 좀 요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주식 관점으로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주가 아니면은 산업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이게 지금 실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산업이 아니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성장 모멘텀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새로운 스토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성장 여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 자동차에만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하드웨어 같은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배터리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에너지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좀 저장해야 되는 배터리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다. 물론 그 수요를 뭐 수소 전지도 좀 나눠 가질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가 아주 효율화되면 디지털라이즈 되면은 그러면 에너지의 소비도 좀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집에서 일을 하면 굳이 뭐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 에너지 어떤 이 배터리의 구조적인 수요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의 탄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항상 이게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그 전에도 좋았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 하이라이트 된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좀 설비 증설이 구체화된다든가 눈으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막 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사이고 우리가 먹겠구나.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때 분명히 반드시 오버슈팅을 해요. 과도하게 오른다고요. 지금이 그게 이제 좀 꺼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니까 사실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다음 버스를 좀 기다리는 게 새로운 어떤 좋은 뉴스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의심해 볼 거는 뭐냐면
왜 한국 배터리 업체가 앞서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이 뭐 가전 많이 했었으니까 배터리 많이 했고 그러면 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산 인프라 같은 게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밀 화학이잖아요. 그건 전쟁을 치러본 나라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 대표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프랑스의 알케마라든가 그다음에 솔베이 그리고 뭐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뭐 미쓰비시 케미칼, 사니오, 도시바 뭐 이런데 많이 잘하죠. 근데 그분들은 왜 지금 달려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배터리 기술의 미래의 어떤 기술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배터리 추세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평정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건데. 그 교수님 말씀은 지금 스미토모 공업이나 뭐 다른 기존에 원래 배터리를 잘하던 애들 거기들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쏠렸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사실 일회 충전 시 뭐 이렇게 많이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가 긴 그리고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 업체를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현대차에다가 슬쩍 한번 소개를 시켜봤어요. 근데 현대차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의 어떤 그런 완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더 큰 거는 이 기술의 혁신성이 분명히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게 종착역은 아니다. 만약에 잘못 이걸 깔았다가 기술이 바뀌면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컬 시프트가 생기면은 그 다 무용지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빨리 들어와서 이제 생산 시설 확대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도요타는 되게 신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동차 업체들이 어디에 진입할 때 시장에 진입할 때 고가차부터 먼저 팔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차는 비싼 차, 고급차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먼저 심고 난 다음에 밑에 브랜드로 쭉 이제 내려오는데 현대차는 바로 30만 대 공장 딱 져주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좋아했죠. 그래서 참 용감하다. 그리고 뭐 친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현대차가 좀 고생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중국에서. 도요타는 대신 잘 나가고 있죠. 그쵸. 거기서.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잘못된 전략이냐?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그 산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선진 업체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도 되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충분치 않으면 먼저 뛰기라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정몽구 회장님의 그때 그 판단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게 효과가 드러났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2자리까지 가져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입한 게 효과적이었고. 자,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이나 독일의 그 선진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기득권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기술적 변화가 생기면 그 생산 시설이 다 무용지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배터리 기술이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 헤맨다면 그 선점 효과라는 게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안 잡았다기보다 지금 선택한 방향이 그냥 맞는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다가 정 안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한 번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배터리 기술 발전하는 걸 보면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득권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입장이니까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면 그래도 비싸게 사지 말자.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음 버스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2차 전지 시장이 정말 커질 거야.
그렇다면 난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처럼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게 우상향에서 갈 건 알겠는데 네네. 이게 오버슈팅이 되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럴 거니까 이 변동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독일이나 일본의 또 기초 기술을 가진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저 다뤄간 선점 효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이제 결국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개발을 계속 헤맨다면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 커질 수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느냐라는 예, 거 한번 근데 지금 뭐 주제라는 게 뭐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짧다. 뭐 이런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양극재에다가 좀 니켈을 많이 섞으면 니켈이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예. 그러니까 이 전극 단위 면적당 많은 리튬 이온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리튬의 비중을 지금 88%까지 늘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95%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일회 충전 시 6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그럼 지금 석유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나머지 문제는 한번 충전할 때 30분씩 걸린다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충전 속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음극재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음극재에 이제 흑연을 쓰는데 그게 까끌까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많아요. 근데 실리콘을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리콘은 공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충전 어떤 그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용량이 크다는 거는 파워를 크게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더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를 조금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이게 그 반도체 소재잖아요. 여기다 불순물을 약간 섞어서 굉장히 이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전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충전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양극재 쪽에서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에 준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충전 속도가 중요한데. 그건 음극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충방전을 처음 할 때 전극에 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극 물질하고 전해액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해액이 분해가 되면서 전극에 싹 그렇게 막을 형성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SEI 레이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의 효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전극 물질하고 전해액하고 너무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리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막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겠죠.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건 뭐냐면 이 실리콘을 탄소 나노튜브에다가 쌓아요. 캡슐처럼. 그래서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탄소 나노튜브다. 그럼 이 나노라는 게 10의 9승분의 1이잖아요. 작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석구석 바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작은 볼이 여러 개 뭉친 게 큰 공 하나보다는 이 표면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다 이 탄소 쪽으로 탄소 나노튜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도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건데 아직은 이 탄소 쪽에 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나노튜브를 배터리 소재로 쓰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나노튜브가 전극의 물질하고 전해질하고 반응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도 너무 곱잖아요. 입자가. 그러니까 미숫가루 같은 경우가 이제 떡이지지 않습니까? 뭉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고르게 바르지 않게 되는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것조차도 뭉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필 것인가라는 게 있고 제일 뭐 큰 문제는 이 탄소 나노튜브가 결국 이제 물성이 좋게 탄소를 이제 잘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창업한 회사도 이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탄소가 구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다 무늬를 새기거나 그래서 물성을 좋게 개선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직은 이 수율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제 차세대 전지라고 하는 이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도 이 탄소 나노 입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동차의 관심은 확실히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면 뭐 인프라, 뭐 충전소 같은 걸 더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배터리가 폭발을 해가지고 화재가 난다. 아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뭐요? 이 꺼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이 진짜 죽으면 집단 소송 걸려요.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의 전액이 휘발성 있는 물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체로 바꾸자.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성에서 폭발 위험이 덜하다. 근데 당연히 그건 전도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나노 입자를 갖다 거기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노 입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열이나 빛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증폭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개선이 된다. 근데 이걸 써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디그레데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져요. 전도성은 높아졌는데. 네, 근데 굉장히 사용할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은 리서치가 좀 부족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드는 생각이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음극재 넣어갖고 여기 덴드라이트도 좀 줄여주는 것 같고 좀 음극에다 이걸 쓰겠다는 거는 뭐 LG화학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미래 배터리 기술 얘기하려 그러면은 진짜 좀 손에 안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지금에서 조금 더 지나면 나올 것 같은 기술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그러면은 뭐 SDI는 27년에 양산한다 그러고 LG 엔솔은 30년 이후에도 안 될 거라 그러고. 근데 오히려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도 이게 장단점은 좀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장단점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좀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근데 이쪽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 뭐 이런 쪽에 가장 앞서가는 데가 도요타하고 파나소닉 조합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걸 시작을 했고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2030년까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은 뭐 솔루션이 안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면 한국의 뭐 기존의 어떤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탄소 나노 튜브는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배터리 소재 같은 거 쓰는 거 보면은 그 양극재와 음극재의 어떤 그 배열 같은 걸 좀 바꾸고 거기다가 탄소 나노튜브를 어떻게 살짝 뭐 섞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들어오겠지만 또 획기적인 그런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음극을 완전히 탄소 나노튜브로 바꿔버린다. 뭐 이런 것도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참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배터리의 베리에이션, 약간 형태의 변화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어떤 그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는 좀 오래 갈 것이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조금 이제 많이 오버스팅을 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타자.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마 다음번 좋은 뉴스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사실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기계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기가 보유해서 이제 지가
기계가 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예. 로봇. 그렇죠. 이제 그런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수요가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면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아직 뭐 ESS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예, 그 이제 조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뭐 확대가 된다면은 배터리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기는. 그래서 조금 이제 하던데. 커다란 장치 같은 경우는 저는 수소 연료 전지가 더 맞을 것 같고, 약간 좀 작은 기계들이 움직일 때 다양한 배터리. 그래서 뭐 저기 니켈 코발트 망간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저기 NCA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해서 다양한 배터리의 수요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그 띠을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수소가 한때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요즘에는 조금 관심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저는 뭐 수소를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수소 산업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인프라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연료전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결정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회사가 이거를 좀 이 밸류체인을 갖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 봤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내구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게 그러니까 뭐 셀 있고 스택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올라가는데 크게 만들수록 결국 이제 분량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업체인 피사가 이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 발전 시설을 한 만들어서 팔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AS로 많이 물어줬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수천억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 뭐 백금 촉매 때문에 그래, 막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생산성이 안 나와요. 크게 만들지 못하고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뭐 수소 연료 전지가 배터리보다는 연료 측면에도 좀 비싼 건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수소 1kg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대요. 근데 이거를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하이드로젠이다. 그러면 1kg당 3에서 7달러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CH4 메탄을 이렇게 촉매를 통해서 쪼갠다. 이게 블루 하이드로젠인데요. 그렇게 하면 한 1.5달러에서 한 3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100km를 달릴 때 15kW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기차는. 근데 15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신재생으로 만들면 한 뭐 0.75달러예요. 그러니까 연료비로만 따지면은 이 수소차가 블루가 최소 2배, 2배, 3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린으로 가면은 뭐 훨씬 뭐 4배 이상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배터리 전기차가 수소 연료 전지차보다는 내구성도 좋고 연료비도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먼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터리는 소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소재가 히토류잖아요. 그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미국과 유럽에 약간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뭐 콩고 같은 데죠. 그리고 뭐 러시아도 니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칠레, 그다음 볼리비아, 뭐 이런 남미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그 칠레, 볼리비아가 리튬을 또 국유화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광산 캐면 그 이익의 뭐 50%는 국가에다가 헌납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물론 이제 재활용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이 가장 재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까? 금을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캐내는 만큼 누적 공급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도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배터리 기술이 그 재활용의 기술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재활용이 배터리 소재 재활용이 그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전기차로는 커버가 안 되는 이 수소 전지만의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 주행 거리가 긴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화물 트럭이 굉장히 그 주행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수소 연료 전지로는
이 자율주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소연료전지 트럭에는 자율주행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수소연료전지는 에너지고 네. 자율주행은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기차이어야 해요. 디지털리 컨트롤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배터리 전기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도 가능한데 배터리 이 전지 트럭은 일회 충전 시 한 200km 정도 달리면 그냥 뻗어버릴 걸요. 예,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 연료 전지는 한 뭐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짧아서 배터리 트럭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신재생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사막이나 뭐 이런 바다가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 이제 그 송배전 시설을 집어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독일 북부 지역이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 수소로 약간 좀 뭐 전환을 시켰다가 해가지고 이제 뭐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다시 이제 수소를 연료 전지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서 이 태양광 풍력의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을 수가 없고 송배전 시설도 깔 수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전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신재생 발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 줘요. 수소를 준다고요. 그거 수소로 바꿔서 이동시켜서 발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기의 수요를 배터리가 독점할 수는 없고 이제 수소가 의미 있게 나눠 가질 텐데, 특히 이제 신재생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전기가 풍부해질수록 이제 소재 한계가 있는 배터리보다는 구조가 단순한 수소 연료 전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로 이제 그 만들어진 전기를 다 못 받으니까 이제 스피드오버 된다 수소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신 거죠. 좀 길게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보급돼서 배터리 수요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이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주로 이제 투자 기간이 좀 긴 편이니까요. 저는 한 5년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장기적으로 믿는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는 이 수소를 정치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석유를 그냥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친환경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석유라는 게 탄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이잖아요. 그걸 쪼개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그냥 에너지로 쓰고 탄소는 탄소 섬유처럼 고부가 신소재로 쓰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사실 러시아가 뭐 이 사우디, 중동 같은 나라들은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로 넘어가면 이게 몰가치화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쪼개서 다시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니드를 누가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죠. 미국도 많이 석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수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수소 인프라가 좀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전지 주식들이 이제 그 과거에는 빨리 보급될 거야. 근데 이 인프라 때문에 잘 안 됐었죠. 그래서 다 지금 주가를 보면 죽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좀 다음 버스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업체 주식들은 비상장이 많은데 수소 업체들은 대부분 다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붐이 일었었던 때는 차를 중심으로 좀 불었었잖아요. 현대차가 아무래도 수소차를 출시하고 보급하고 그러다가 좀 연료전지 개발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이게 수소의 경우에 연료전지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당장 뭐 친환경 이슈 때문에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제철 같은 거, 철광석에 산소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떼어야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탄소를 때려 넣는 거죠. 그럼 탄소가
산소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친환경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소 대신에 수소를 이제 밀어 넣어서 물이 돼서 빠져나오고 이제 이 철광석을 씻어내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점점 지금은 탄소를 사용하거든요. 이 재련을. 근데 점점 수소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산업용에서 결국 용접 같은 경우도 녹이 쓸지 않습니까? 용접하면은 산화철이니까 그것도 이제 수소를 넣어서 이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음식물 포장재 같은 경우도 공기가 들어가면 썩으니까 박테리아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수소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또 다양한 수요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환경 부담금이 앞으로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그동안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가격 거품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러니까 부자세를 거둘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외로 또 도피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부자가 기업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너무 이제 이 무분별하게 물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헬스케어에 뭐 나쁜 영향을 주면서 그냥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추세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PFAS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팬 보면은 음식이 달라붙지 말라고 코팅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런 이 환경 호르몬 같은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PFAS. 이게 이런 게 생기면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 유한한 태아의 성장이 감소하고요. 성장이 떨어지고 신장암 위험이 증가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동안 기업들이 아무 이제 방해 없이 그냥 생산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다 코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ESG라는 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S와 G 옆에 이제 E가 붙어 있는 게 결국은 E를 통해서 S와 G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부담금 때문에 발전에서도 수소를 이제 좀 써야 되는 양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을 받아도 그 물건을 다 부품까지 다 저기 해부해 보죠. 그래서 이거 어느 에너지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뭐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에 수소를 섞어 쓰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추가 발전소 투자 안 해도 기존의 발전소에 수소를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연료전지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과 전기를 딱 깨끗하게 뜯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질소산화물이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도 이제 이 환경 오염 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태우면은 넉스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결합을 해서 물하고 전기를 빼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소를 태우게 되면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소산화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그 방법이 린번이에요. 그러니까 린번 엔진이라고 들어봤어요? 기억납니까? 뭐 예전에 자동차 취재하다 들었던 얘기 같긴 한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 연료 하나에다가 공기를 한 15개 집어넣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연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23개, 26개 정도의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꾸겨 넣는 거죠. 그다음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불완전 연소가 줄어들고 연비가 개선된다. 이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한 거예요. 린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질소산화물이 확실히 줄어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자동차 출입을 좀 했었어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는 아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불꽃점하잖아요. 그러니까 혼합기가 들어오면 탁 불꽃을 튀기지 않습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료를 세게 쏴버려요 그 안에. 그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자연 발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린번이든 뭐 디젤 엔진 하여튼 세게
그 안에다가 인젝션 펌프가 필요해요. 굉장히 강한 펌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거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을 때 그러니까 보쉬 거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 하드웨어가 사물 인터넷 때문에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모터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모터 업체들 많이 공부하고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수소 경제 도입 시에는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공기를 액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체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근데 막 컴프레싱 시키면 누르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마이너스 253도까지 가면 이제 수소가 액화돼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싱을 잘 하는 데가 뭐 맥피 에너지라든가 플러그 파워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단순히 뭐 저장, 뭐 운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점차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맥피나 플러그 파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액체 수소를 결국은 사용을 하려면 기체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수소는 입자가 너무 작고 너무 운동량이 활발해가지고 철강제로 만약에 가두면은 용기가 철강제면은 이 철의 그 분자 사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 비스켓처럼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브리틀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를 써야 되는 거고 역시 탄소 섬유하면 도레이죠. 그러니까 그 도레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수소하고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이렇게 리서치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면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 근데 그래도 수소연료인지 얘기하려면 우리가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리 이게 현대차가 요새 수소차의 어떤 신차 스케줄이 좀 뒤로 밀리면서 조금 조용해지긴 했는데 그 현대차의 수소차는 앞으로 좀 이렇게 다시 붐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를 많이 이끌어왔다. 물론 7, 80년대는 현대그룹이 그렇죠. 근데 1위였죠. 이제 그 삼성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치고 나왔던 거는 삼성이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시대의 변화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보급되는 반도체 수요가 막 늘어나는 그런 쪽에 잘 맞았기 때문인데 제가 보는 건 현대차가 지금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잘 사업 포트폴리오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이제 수소 쪽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먼저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에 연료전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게 도요타, 혼다, 현대차잖아요. BMW도 했긴 했지만 이제 처음에만 조금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한다.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대체 기술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런 분들이었고 현대차는 이제 테크놀로지 팔로우니까요. 그러니까 R&D 한번 크게 잘못했다가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배터리는 모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자. 그리고 수소연지는 뭐 한번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그게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신재생 발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이 많아서 결국 태양광 패널 설치하기도 어렵고 바다가 갑자기 깊어져서 이 저기 해상 풍력이 받기도 어렵고 결국은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수소로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가 빨리 깔릴 것이다. 뭐 산업용 수소 수요도 많다. 뭐 이런 쪽에 착안을 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수소에 대한 기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성의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한 수소 전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현대차가 한번 이쪽에서 분명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로보틱스 하드웨어예요. 현대차는. 로보틱스 하드웨어?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갈 때 수험생이 한 100만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40만이 조금 넘어요. 10년 후에는 25만이 밑으로 하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은퇴하면 100만이 나가고 25만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어떤 노동 생산성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이 확실히 좀 부족하죠. 그걸 결국은 이제 기계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수요라는 게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정말 이 노동력 부족해서 로보틱스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결국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일본이 그랬어요. 일찍이 결국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죠. 그래서 로보틱스 하드웨어가 일본이 발달되어 있는데 세계 10대 로보틱스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 5개가 일본 업체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야스카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업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 이제 리쇼어링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너희들이 싸게 만드냐? 그거 살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데이터죠.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맞춤형으로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그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제조업체가 가져요. 이제는 맡길 수가 없어요.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봇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한국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가,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완전히 이 로보틱스 하드웨어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R&D밖에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가장 잘한 게 뭐였었냐면 생산 기획이었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중국에서 생산 공장 지어라 그러면 GM은 4년 걸려요. 근데 현대차는 1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품성 있게 그리고 그 싸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로보틱스 관련된 굉장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시너지가 잘 날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는 현대차의 그 아까 석유 엔진 그것도 그렇게 빨리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자동차들 다 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멘텀들 그런 거 감안하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쪽으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잘 맞아 떨어진다. 장기적 랠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수소연료인지가 뭐 지금은 아직 내구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이 확대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최대 관심사. 은행. 은행들이 분명히 뭐 옐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게 실적 나온 거나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안한 기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좀 금융기관들이 좀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뭐 부실은행들은 그들만의 어떤 그런 지엽적인 문제이다,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인플레를 서둘러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그런 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융부실이라는 거는 까봐야 돼요. 그래서 뭐 2008년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많이 이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라는 거는 피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쉽게 돈 벌고자 하는 이 가격 거품 속에서 이런 본능을 그러니까 제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빌황이 뭐 크레딧 스위스나 노무라 등 여러 은행들을 데리고 규제를 피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금값이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금값이라는 거는 돈이 정말 갈 곳이 없을 때만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굉장히 심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금값이 아직 버티는 거죠. 그런 리스크는 남아 있다. 이제 그럼 이제서야 부실이 드러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도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왜 이거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래 샀을 때의 수익률,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의 시장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가평가 마크투마켓을 안 하죠. 그래서 평가손은 났으나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서 저 3년 동안 예금하겠습니다. 예. 했어요. 그러면 그 손님한테 3년짜리 채권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욕심스럽게 10년짜리 채권을 산 거죠. 왜 그러냐면 계속 과거에는 금리 하락기였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 가격은 듀레이션이 클수록,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10년짜리 채권 사가지고 3년 지난 다음에 팔아서 원금 드리면 된다. 대신 그 시세 차익은 내가 먹겠다. 이런 이제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시나리오와는 달리 금리가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10년까지 갖고 있을게요. 뭐 이렇게 이제 우기면서 숨겼던 거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손님한테 돈을 돌려드려야 될 때는 그 채권을 팔면서 손실을 현실화 시키는 거죠. 고해성사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금융부실이 발생한 후에 이걸 수습하려면 엄청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 뭐 또 시작된 일본의 어떤 그 부동산 버블, 2008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겪으면서 다시는 그런 꼴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걸 잡을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인 기대예요. 근데 하나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뭐 이제 인플레 저감법, 미국의 뭐 IRA, 그다음 유럽의 이제 핵심 원자재법 뭐 이런 것들의 이면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원민족주의라는 거죠.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사실 돈도 자원이죠. 그럼 나는 달러를 쉽게 너한테 줄 수 없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말의 불안감인데 저는 파월이라는 사람을 한번 뭐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은 2012년에 오바마가 이 연준에 이제 꼽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왜 꼽았냐면 이게 뭐 과거처럼 돈을 은행에다 줘서 그 뭐 그냥 탑다운식으로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이게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였고 칼라에서 일했던 완전히 증권 바닥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네가 돈을 잘 채널링 해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을 뽑은 건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파월은 지금 그동안 은행이 장난을 쳤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규제를 피해서 부실을 만들어놨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뭐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파월이 그거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파월 의장이 그때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다 그 얘기 이후에 굉장히 좀 신뢰를 좀 많이 잃은 상황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워낙 그 증권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부실들, 금융회사들의 탐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정밀하게 그 교통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그러니까 파월이 인플레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같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템포러리한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샥이라는 게 큰 거죠. 사실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유지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게 은행도 은행인데 그 은행의 부실이 어디서 촉발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죠. 그럼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요즘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뭐 고점 대비 15% 떨어졌다. 뭐 이랬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누가 많이 투자했냐? 그러면은 소규모 지역은행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70%의 대출을 걔네들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규제를 피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모펀드들, 그러니까 PEF라고 그러죠. 뭐 그런 애들이 좀 다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2018년인가요? 그때 다트 프랭크 액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법을 약간 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단 금리차가 축소되고 은행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야 위험 자산에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부실이 커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공신률이 높아가지고 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LA 이런데 그 이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스크레이퍼. 그러니까 이쪽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출을 준 애들은 다 대형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출을 많이 준 곳은 대형은행들이라고요. 대형은행들은 충분히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가 작년 말 이후에 뭐 이 부실여선 사업용 관련된 부실여신이 한 5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자산의 0.0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의 5% 깨먹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 이제 세 발의 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소형 지역 은행들의 전체 대출 자산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한 40%까지 상승을 했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업용 부동산에 오피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건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체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지금 0.68%예요. 사상 최저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피스만 있는 거고 그 옆에 뭐 이제 물류라든가 호텔 그리고 뭐 이제 임대주택,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냥 싸잡아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 오피스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 동안 1.2조 달러 투자하자. 근데 거기에 민간도 같이 껴줬어요. 그러니까 지역 은행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08년 같은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이 급하게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깡통 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보다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깡통. 근데 지금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이제 고점에서 15%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깡통이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차압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은행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우습게 보지만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사라든가 변호사처럼 굉장히 영업이 안정적인 그분들 위주로 대출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래트가스라는 그 리서치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순위가 높은 미국의 25개 지역은행들 중에서 뭐 지금의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일단 부도가 날 수 있는 건 한 곳이다. 이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두 개가 약간 좀 리스크가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PF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은 애들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이 퍼블릭 펀드 같은 경우가 워낙 수익률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얼리 스테이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모 쪽으로 돈이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돈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잉여 자금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규제를 피해서 막 리스크 테이킹하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이런 거는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나 뭐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도화선이 당장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돼서 고집을 부려서 결국 자산 가격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투매도 나오고 쇼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스스로 파멸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금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로 회귀하는 게 그게 좀 상식적인 기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걱정들을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최근에 은행발로 해서 저 지수도 잘 못 가는 측면이 있고, 그 이게 뭐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로 체감되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좀 걱정도 좀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공포보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닐 걸로 보이고, 물론 그 크리티컬하게까지 에스컬레이트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파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그 뭐 배터리 얘기도 듣고 수소 얘기도 듣고 최근에 걱정되는 은행 얘기도 듣고 좀 정말 요즘에 뜨거운 주제들을 다 다뤄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서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들 같이 좀 해주세요. 또 연쇄 창업자라면은 또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데서 또 새로운 챌린지를 해볼 수 있을까를 항상 보고 계실 테니까 그런 시각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허락되는 한 나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악권에서는 그 김학주 교수님, 김학주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